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이 연병장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도열한 수백 명의 생도들이 느끼는 뼛속 깊은 한기는 기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절대 군주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최대령의 서늘한 시선 때문이었는데, 그는 공포로 굳어있는 젊은 병사들을 보며 뒤틀린 희열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훈련장을 가득 채워 호흡조차 힘들게 만들었고, 그 누구도 턱을 타고 흐르는 땀을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위태롭게 메우고 있었다. 최대령은 부하들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존경심보다는 짓밟힌 권위에서 오는 쾌감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계급장을 무기 삼아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특히 든든한 배경이나 권력의 뒷받침 없이 입교한 평범한 출신의 생도들의 길을 꺾는 것을 즐겼으며, 그들의 꿈이 자신의 압박 아래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서 변태적인 기쁨을 찾곤 했다. 그가 군화 소리를 불길하게 울리며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자 생도들의 심장은 그의 발소리에 맞춰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수백 명의 생도들 사이에서 강민호는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주변의 동기들과 달리 조용한 분노와 강렬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신체 능력 평가와 전술 평가 모두에서 수석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최대령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끈질긴 표적이 되어 있었다. 민호는 최대령의 악의에 찬 시선이 자신의 전신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갑옷에 단 하나의 균열도 보이지 않겠다는 각오로 정면을 응시했다. 내일은 생도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면회일이었고, 고된 훈련 속에서 잠시나마 가족들을 만나 군 생활의 가혹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동기들과 달리 민호의 뱃속에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일한 혈육인 누나가 면회를 오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그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친 환경에 그녀를 노출시키는 것이 몹시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최대령의 발걸음은 정확히 민호의 코앞에서 멈춰섰고, 그는 생도의 복장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그는 값비싼 담배 냄새가 섞인 숨을 내뱉으며 민호에게 바짝 다가와 오직 민호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지만 아기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대령은 민호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내일 누나 품에 안겨 올 준비는 되었느냐고 비아냥거렸는데, 이는 명백히 민호의 감정을 자극하여 실수를 유발하려는 치졸한 계산이 깔린 도발이었다. 최대령은 민호가 입술을 깨물며 침묵으로 일관하자 짐짓 실망한 척하며 갑자기 장비 창고가 손님들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에게 내일 아침 면회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 묵은 먼지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의 모든 장비를 혼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보통 분대 전체가 하루 종일 매달려야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었으며, 민호의 수면을 박탈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가족 앞에서 초라한 꼴을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어둠이 내리고 사관학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민호는 숨을 쉴 때마다 흙먼지가 폐를 찌르는 창고 안에서 홀로 무거운 나무 상자들을 옮기고 녹슨 장비들을 닦고 있었다. 전투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과도하게 사용한 근육들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누나를 떠올리는 것만이 그에게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력을 부여했고, 그는 결코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창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올 무렵 민호는 기적적으로 모든 정리를 마쳤고 창고는 마치 새 건물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처참해서 그의 얼굴은 극심한 피로로 인해 해골처럼 패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었으며 단정했던 유니폼은 땀 얼룩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집합 사이렌이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기에 그는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침 햇살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정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차량과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차며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그 즐거운 재회의 현장 한가운데 최대령은 팔짱을 낀 채 지휘단상에 서서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인파 속에서 오직 강민호만을 찾고 있었다. 그는 밤새 고통받아 망가진 민호의 몰골을 확인하고 가족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수치심을 극대화할 생각에 벌써부터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주차장 가장자리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춰섰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민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는 헐렁하고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으며 햇빛 아래 드러난 피부는 마치 핏기가 하나도 없는 유령처럼 창백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예리한 칼날처럼 생도들의 대열을 훑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최대령의 눈에는 잔인한 흥미가 번득였다. 강지수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그녀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주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보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국방색 재킷은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어 그녀의 가녀린 체구를 더욱 초라하고 왜소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은 그녀를 흘끗 쳐다보고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혹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 병약해 보이는 외모 이면에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시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지난 6개월간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비밀 시설에서 단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수행했던 극비 임무의 결과였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근육은 극한의 생존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되어 있었지만 헐렁한 옷과 피로에 지친 표정이 그 강인함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지수는 기침을 몇 번 가볍게 토해내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 손수건 안쪽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내상의 고통을 참아내려는 붉은 입술 자국이 선명했다. 연병장 저편에서 강민호는 누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고 지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밤새 창고를 정리하며 느꼈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유니폼과 느탄 눈을 누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땀과 먼지로 얼룩진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민호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최대한 씩씩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어깨를 펴고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단상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대령의 눈에는 사악한 즐거움이 번득이기 시작했고 그는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뻣뻣하던 강민호의 유일한 약점이 저렇게 볼품없고 병약한 여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최대령은 민호가 누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동안 민호가 보여주었던 당당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턱짓으로 지수와 민호가 있는 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지수는 천천히 다가오는 동생을 바라보며 군인의 눈이 아닌 누나의 눈으로 그의 상태를 샅샅이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민호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충혈된 눈동자, 그리고 굳어있는 어깨 근육을 놓치지 않았고 그가 겪었을 부당한 대우를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평정심을 발휘하여 차가운 가면 뒤로 감정을 숨겼다. 지금 당장 폭발하는 것은 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호가 지수 앞에 멈춰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따뜻하지만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내려온 손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만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주변의 생도 가족들은 그 남매의 재회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고 그들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진지한 분위기에 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전염병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뒷걸음질 치기도 했다. 그때 군중을 가르는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최대령이 부관들을 대동하고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나 길을 터주었고 왁자지껄하던 연병장에는 순식간에 긴장된 정적이 감돌았다. 최대령은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어왔는데 그의 시선은 민호가 아니라 오로지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물건을 감정하듯 지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최대령이 그들 앞에 멈춰 서자 민호는 본능적으로 누나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반쯤 가로막으며 경직된 자세를 취했다. 최대령은 그런 민호의 행동이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지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지수의 창백한 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빈정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악의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수는 최대령의 무례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그가 이 학교의 실세임을 인지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백이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의 악취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군대식 관등성명을 대는 대신 민간인처럼 가볍게 목례를 하며 예의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최대령에게 그녀의 침묵과 차분함은 오히려 건방진 태도로 비춰져 그의 비틀린 심기를 건드렸다. 최대령은 지수의 낡은 재킷 소매를 검지와 엄지로 집어 올리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옷감의 재질을 문질러 보았다. 그는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워 입은 듯한 옷을 입고 신성한 임관 예정 장교들의 행사에 나타난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소리쳤다. 민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턱 근육이 붉어져 나왔지만 그는 상관에 대한 하극상이 가져올 파장을 알기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지수는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아 진정시키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을 보러 온 것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대령은 지수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민호가 어젯밤 내내 창고 청소를 하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며 누나가 이렇게 병약하고 가난하니 동생이 고생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주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령의 잔인한 언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감히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지수의 내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직 이 남자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황을 관망했다. 그녀는 수많은 전장에서 적의 도발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에게 최대령 같은 유형의 인간은 전장의 적보다 더 다루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더 역겨운 존재였다. 그녀는 단지 민호가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무사히 임관하기만을 바랐기에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잠시 접어두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최대령은 멈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지수의 반응이 없자 더욱 강도를 높여 그녀를 자극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수의 창백한 안색이 마치 귀신 같아서 재수가 없다며 병균을 옮길 것 같으니 당장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그녀가 얼마나 힘없이 쓰러지는지 구경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지수는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중심을 잡으며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몸이 휘청이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움직이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을 담고 있었고 민호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발을 떼지 못했다. 지수는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며 최대령을 향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스쳐 지나간 서늘한 기운을 최대령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최대령은 부관들에게 지시하여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 앞으로 두 남매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모든 생도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남매에게 특별 정신 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줄 계획이었다. 부관들이 지수와 민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엄의 부관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최대령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지수와 민호는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추약볕이 내리쬐는 그곳은 마치 처형장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민호는 수치심과 분노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으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햇빛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결코 동생이 다치게 두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최대령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군인의 자세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훈계로 포장된 인신공격이었다. 그는 지수를 가리키며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라고 지칭했고 민호에게는 그런 핏줄을 타고난 불행을 운운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듣는 이들의 귀를 더럽혔다. 지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심박수를 조절했고 최대령이 파멸의 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최대령은 말로 하는 모욕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지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낡은 옷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그는 군인의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그녀의 재킷이 군복을 흉내낸 싸구려 모조품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는 지수의 재킷깃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당장 이따위 걸레 같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위협했다. 그 순간 연병장 전체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민호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폭발 직전에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을 때 지수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최대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빛이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과도 같은 섬뜩한 살기가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대령은 자신의 손에 잡힌 얇은 재킷 너머로 전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최 대령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서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가슴 깊은 곳에 수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심판관이라도 되는 양지수의 허름한 차림새를 가난과 무능력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연병장에 모인 수많은 학부모들과 생도들은 이 불합리한 상황에 숨을 죽였지만 그 누구도 서슬퍼런 계급의 위력 앞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깃발을 때리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지수는 모욕적인 언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냉철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 대령이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를 전술적인 데이터로 분석하며 그가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를 인정한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적이 사정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스나이퍼의 인내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창백한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반격의 신호탄을 장전하는 동작이었다. 민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누나에 대한 모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성을 잃고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꽉 쥔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며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관 폭행이라는 중죄를 저지르고 군복을 벗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가 발을 때려는 찰나지수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그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눈빛은 병약한 누나의 것이 아닌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지휘관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강민호 생도.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민호의 뇌리에는 천둥과도 같은 명령이 꽂혔고 그는 조건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엄하게 키워온 누나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상위 포식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민호는 터질 듯한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제자리로 돌아와 부동자세를 취했다. 최대령은 민호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지수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이제는 말로 하는 공격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 거리를 좁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치며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신기하다는 둥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지수의 몸에 닿을 때마다 지수의 눈동자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딴 거적대기는 군인의 가족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쓰레기일 뿐이야. 최대령은 갑작스럽게 분노를 폭발시키며 지수의 재킷 깃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거칠게 옷감을 잡아당기며 지수를 흔들어댔다. 낡고 해진 재킷의 봉제선은 그의 무지막지한 힘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지수의 몸은 그의 손아귀 힘에 의해 앞으로 쏠렸다. 하지만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하게 고정되어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다. 찌익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가르며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수의 낡은 국방색 재킷이 어깨선부터 가슴까지 길게 찢겨 나갔다. 단추들이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며 닥타닥하고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주변은 얼어붙었다. 최대령은 자신의 손에 들린 찢어진 옷 조각을 흔들어 보이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으나 그 웃음은 3초를 넘기지 못했다. 찢어진 재킷 사이로 드러난 것은 그가 예상했던 낡은 스웨터나 셔츠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재킷 안쪽에는 몸에 밀착되는 검은색 전술용 컴뱃 셔츠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군인들이 입는 보급품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급 소재였다. 그리고 그 셔츠의 왼쪽 가슴 심장 바로 위에는 황금색 자수로 정교하게 새겨진 휘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감히 실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전설적인 부대의 상징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찢어진 재킷 자락을 펄럭이게 하자 그 휘장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대령은 처음에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눈을 가늘게 뜨고 휘장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거부하며 이것이 단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모조품일 것이라고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군 생활 30년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저 문양 포효하는 백호와 그 뒤를 감싸고 있는 검은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고유 식별 번호는 결코 위조될 수 없는 진짜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부관 중 한 명이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갔다. 생도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저거 설마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민호는 찢어진 누나의 옷 사이로 보이는 그 휘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누나가 왜 툭하면 사라졌는지, 왜 항상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로 설명되고 있었다. 지수는 찢어진 옷을 여미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의 구부정했던 자세가 교정되며 왜소해 보였던 체구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기백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한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특수임무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현장 지휘관, 코드네임 블랙 마바 블랙 멤버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최대령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대령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는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고 잡고 있던 옷 조각은 힘없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고 호흡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신화처럼 전해 내려오는 대통령 직속 명령만을 수행하는 인간 병기라는 사실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검은색 바탕 위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백호의 포효는 단순히 천조각에 새겨진 무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힘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연병장의 깃발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인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은 지수의 가슴팍에서 빛나는 그 작은 휘장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고 그 의미를 아는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 휘장은 단순한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살인 면허이자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최대령의 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정지해버렸다.
그의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자가 괴물처럼 꿈틀거렸고 전설처럼 떠돌던 소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국군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졌으나 공식 기록에는 없는 그림자 같은 지휘관 단신으로 테러 조직을 괴멸시켰다는 하얀 사신에 대한 괴담이 눈앞에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병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국가를 위해 피를 뒤집어 쓴 훈장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극도의 공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원초적인 생리 현상마저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최대령의 다리 사이에서 시작된 미지근하고 축축한 감각이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잘 다려진 정복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인지했지만 괄약근은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노란 액체를 바닥으로 쏟아냈다. 쪼르륵 하고 바닥을 적시는 적나라한 소리가 정적 속에서 증폭되어 들리자 주변에 있던 부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자신의 발치에서 벌어지는 추태를 내려다보며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별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모욕적인 언사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오직 싸늘한 침묵으로 그를 압살하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의 공기를 찢고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꽂혔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품위가 고작 오줌을 지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녀의 무미건조한 질문은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최대령의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했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죽어갔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생도들은 자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절대 권력자가 한순간에 나약한 노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며 가혹행위를 일삼던 최대령이 왜소한 체구의 여성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떠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민호는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누나의 휘장과 바닥을 적신 최대령의 소변 자국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누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거인이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압도적인 아우라였다. 최대령의 뒤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던 부관들과 교관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관의 추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눈앞에 서 있는 전설적인 존재의 분노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더 충실했다. 하지만 지수의 예리한 시선이 도망치려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날카롭게 쏘아보자 그들은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직속 상관이 눈앞에 있는데 경례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귀관들의 군인 정신입니까? 그녀의 나직한 질책에 그들은 허둥지둥 기계적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지수는 그들의 엉성한 경례를 무시한 채 찢어진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투박하게 생긴 검은색 위성 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나 1급 작전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보안 통신 장비였다. 그녀가 짧고 명료한 암구호를 대며 코드 블랙, 현 시간부로 해당 구역을 작전 지역으로 선포한다. 타격대 진입하라. 라고 속삭이자 연병장 너머의 하늘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대령은 젖은 바지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두두두두 희미하던 프로펠러 소리는 순식간에 천둥 소리처럼 증폭되어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나타난 UH-60 블랙호크 헬기들은
그 위용만으로도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했다. 평화롭던 사관학교의 하늘은 순식간에 전시 작전 구역으로 돌변했고 헬기의 로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하강풍은 도열에 있던 생도들의 모자를 날려버리고 단상의 붉은 휘장을 찢어밟길듯이 휘몰아쳤다. 최대령은 축축하게 젖은 바지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텅 빈 동공에는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헬기의 양쪽 문이 열리고 굵은 로프가 지상으로 떨어지자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망설임 없이 레페를 타고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신속해서 지면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사격 자세를 갖추고 주변을 경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최첨단 광학 장비와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중무장한 그들은 순식간에 단상을 포위했고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최대령과 그의 부관들을 향해 고정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벽한 통제 상황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휘몰아치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든 대원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리며 절대적인 복종을 표했다. 팀장으로 보이는 대원이 지수에게 다가가 상황 보고를 위한 수신호를 보냈고 지수는 짧고 간결한 손짓으로 학교 전체의 출입 통제와 외부와의 모든 통신 차단을 명령했다. 그녀의 지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단호했으며 방금 전까지 병약해 보이던 누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오직 수많은 전장을 지휘해온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2명의 특수부대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대령에게 다가가 거칠게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압수하여 바닥에 멀리 던져버렸다. 최대령은 무기력하게 저항하려 몸을 비틀었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대원들의 무자비한 완력 앞에서 그는 종이 인형처럼 구겨져 강제로 무릎을 꿇려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부하들과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무릎을 꿇은 그는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바닥에 흥건한 자신의 오줌 자국을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수는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무릎 꿇은 최대령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가 찢어놓은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찢은 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전우들의 피와 땀이 서린 명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살벌한 정막을 뚫고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최대령이 사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타인을 짓밟을 때 자신과 동료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국가를 지켜왔음을 뼈저리게 상기시켰다. 민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누나가 단순히 밥을 챙겨주던 다정한 혈육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거인임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고통과 희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민호의 가슴은 존경심과 미안함으로 먹먹해져 왔다. 주변의 생도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도 민호를 향해 경외감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그 전설적인 지휘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소란을 듣고 본관 건물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온 학교장과 고위 간부들은 연병장을 점거한 무장 병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학교장은 핏대를 세우며 이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절차무시라고 소리쳤지만 지수의 앞을 막아선 대원의 차가운 총구 앞에서 그의 외침은 겁먹은 강아지의 낑낑거림처럼 꼬리를 감추었다.
지수는 품에서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긴급 체포 영장과 특별 감찰 명령서를 꺼내 학교장의 면전에 들이밀었고 그 선명한 붉은 도장을 확인한 간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대령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학교장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감한 학교장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대원들에게 사관학교 내의 모든 문서 보관소와 서버실을 즉각 압수수색할 것을 명령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헬기는 다시 굉음을 내며 상공을 선회하여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지상의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사관학교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사관학교 본관 건물은 더 이상 생도들을 호령하던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정밀 타격을 받은 적의 심장부처럼 철저하게 제압당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복도의 주요 거점마다 그림자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서늘한 눈빛은 오가는 학교 행정병들과 교관들의 움직임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다녔을 고위 장교들은 벽에 붙어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그들의 떨리는 손끝에서는 이제까지 누려왔던 부당한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묻어났다. 지수는 본관 중앙의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올라갔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하여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계초침 소리처럼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기술 지원팀 대원들은 이동식 서버 분석 장비와 증거 수집용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냉철했다. 지수는 벽면에 걸린 역대 학교장들의 초상화를 흘끗 바라보았는데 그 화려한 액자 속에 감춰진 위선과 탐욕의 역사가 오늘 자신의 손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것임을 직감하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학교장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거칠게 열리자 안에서 비밀 장부를 파쇄기에 밀어 넣으려던 행정실장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갑작스러운 급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대원들은 순식간에 신뢰를 장악하여 행정실장을 제압하고 파쇄기의 전원을 차단한 뒤 남아있는 서류 조각 하나까지 소중한 증거물로 확보하는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지수는 집무실 중앙에 있는 학교장의 책상으로 다가가 가죽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학교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학교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지수가 책상 위에 던진 USB 메모리를 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 메모리에는 최대령과 학교장이 수년간 공모하여 국방 예산을 횡령하고 유력 인사들의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거나 성적을 조작해온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술팀장이 노트북을 연결하여 서버에 접속하자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코드가 순식간에 해제되며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이름의 비밀 폴더가 드러났다. 그 안에는 생도들의 개인 성향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돈을 받지 않은 생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혀 자퇴하게 만든 뒤 그 자리를 청탁받은 인원들로 채워 넣은 악마적인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지수는 모니터를 통해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들이 교육기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 치를 떨었다. 끌려온 최대령은 수갑을 찬 채 구석에 무릎 꿇려져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치부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 그는 그것이 조작된 증거라며 악을 썼지만 화면에 떠오른 입출금 내역과 그가 직접 서명 아니면
계약서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대원 중 한 명이 최대령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압하자 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자신의 파멸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민호는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동경해왔던 군대라는 조직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어둠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최대령이라는 개인의 인성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시스템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 돈과 권력이 얽혀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전율을 느꼈다. 지수는 확보된 증거물들을 분류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방부 고위층과 정치권까지 연결된 대형 게이트임을 파악했다. 그녀는 즉시 상부와 암호화 통신을 연결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군 검찰단과 헌병대의 즉각적인 파견을 요청하며 사건의 규모를 확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압도했다. 시간이 흐르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사관학교 정문으로는 군 검찰의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며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군 검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본관으로 진입했고 그들은 지수에게 거수 경례를 하며 현장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인계받았다. 지수는 그들에게 사건 파일과 증거물 목록을 넘겨주며 단 한 명의 가담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최대령과 학교장,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했던 교관들은 줄줄이 엮여 호송 버스에 태워졌고 그들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수갑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번쩍였다. 연병장에 남아있던 생도들은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자신들을 억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있음을 직감하고 환호 대신 숙연한 침묵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었던 스승들의 타락을 목격한 슬픈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본관 로비가 다시 조용해지자 지수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기대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지켜낸 것이 단순히 동생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었음을 알기에 그 무게감을 조용히 곱씹고 있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수의 옆에 섰을 때 두 남매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민호는 누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이제는 자신도 함께 나누어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지수는 그런 동생의 마음을 읽은 듯 말없이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 따스한 온기는 민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타올랐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사관학교 캠퍼스에는 새로운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정화된 학교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수는 대원들에게 철수 준비를 명령하며 마지막으로 교정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내일의 희망을 향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생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뿐이었다. 폭풍과도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사관학교에 찾아온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학교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최대령의 구속과 함께 거짓말처럼 사라지자 교정의 공기마저도 한층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연병장의 흙바닥에는 어제 헬기가 착륙하며 만들어낸 거친 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고, 생도들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어제의 전율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 더 이상 아침 점호 시간에는 공포에 질린 침묵 대신 생기 넘치는 구호 소리와 절도 있는 발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생활관 복도를 걸어갈 때 마주치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그를 향해 쏟아지던 시선이 동정이나 무시 혹은 최대령의 눈치를 보는 회피였다면 지금은 경외심과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섞인 복잡한 눈길들이었다. 전설적인 707 부대 지휘관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민호는 그 호칭이 주는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어깨를 더욱 펴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는데 그것은 누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면회소 앞 벤치에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강지수가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어제의 전술 장비 대신 다시 처음의 낡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더 이상 병약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자세는 마치 사단장을 대하는 것보다 더 깍듯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지수는 따뜻한 캔커피를 양손으로 감싸쥔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임무를 완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자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생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연병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블랙 맘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동생을 걱정하는 다정한 누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호는 수만 가지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그녀의 지친 얼굴을 마주하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두 남매 사이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고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도감이 섞인 시간이었다. 많이 놀랐지. 지수가 먼저 정적을 깨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어왔고 민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이 왜 그동안 가족에게조차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특수임무단의 성격상 신분 노출은 곧 가족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었기에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민호는 누나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립감을 상상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창백한 피부가 단순한 병색이 아니라 치열한 희생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수는 최대령의 이야기를 꺼내며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민호에게 강조했다. 그녀는 최대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순간 그는 이미 군인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은 단순히 적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흉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민호는 누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장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세웠다. 저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707에 지원하겠습니다. 민호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하자 지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복잡 미묘하게 변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 길이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지 화려한 명예 뒤에 숨겨진 짙은 어둠과 피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격려해 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그것은 결코 자랑하기 위한 길이 아니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야 하는 고독한 기림을 경고하듯 일러주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지수는 동생이 어느새 자신만큼이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남자로 성장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민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 사용했던 낡은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길을 잃었을 때 네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야.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신념과 의지를 동생에게 계승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축복이었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벤치 앞에 멈춰섰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며 선글라스를 낀 요원이 지수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이제 다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금 차가운 현장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를 2번 툭툭 쳐주며 건강해라.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라. 라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민호는 차에 오르는 누나의 뒷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하고 생도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지만 지수는 차문을 닫기 전 잠시 멈칫했을 뿐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검은 세단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교문을 빠져나갔고 민호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쥐어진 낡은 나침반을 꽉 움켜쥐며 언젠가 누나와 같은 전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꿈꾸기 시작했다. 최대령이 남긴 오욕의 역사는 지워졌고 그 빈자리에는 진정한 명예와 헌신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민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뒤를 돌아 자신의 훈련장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사관학교의 게시판에는 새로운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생도들 사이에서 괴담처럼 떠돌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나타나 부패한 대령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이야기는 살이 붙고 과장되어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민호만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든 훈련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날 연병장에서 보았던 누나의 강인한 등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그에게 있어 그 창백한 피부는 더 이상 병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고 뜨거운 영혼의 색깔이었다. 졸업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민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707 특수임무단 선발 테스트에 지원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받아들고 관물대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나침반의 바늘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듯했다. 민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군가의 동생이 아닌 당당한 군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에서 홀로 야간 구보를 마친 민호는 땀에 젖은 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저 별들 어딘가 아래에서 누나는 지금도 이름 없는 영웅으로서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담아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주십시오.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강민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대령의 오만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혁명이나 정치적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한 창백한 여자의 조용한 분노와 압도적인 실력이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파장은 사관학교를 넘어 군 전체의 자정의 물결을 일으켰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 안에 숨겨진 영혼의 무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날 대령의 바지를 적셨던 수치심은 씻겨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새겨진 교훈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관학교의 교정에는 여전히 백호의 기상이 서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이 전설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민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앞에 놓인 거친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